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근본적인 키워드는 바로 권태입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느끼게 되는 감정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인생이라는 힘겨운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다면 자기 기만, 그게 거짓을 숭상하는 것일지라도 그냥 조용히 가던 길 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시니컬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소설의 제목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서도 볼 수 있듯 무한히 반복되는 웨비우스의 띠, 이 인생이라는 시시포스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죽음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 세상이란 본디 권태롭고 무료한 곳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본격적인 소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세연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은 유디트, 텅 빈 인간, 그리고 허무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섹스라는 행위의 반복에 빠져버린 오로지 관능만이 남은 여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압축되어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세연은 자신의 존재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성을 타자에게서 찾으려 하는 타자 의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자 의존 경향은 세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이죠. 단 자, 즉 자의식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의 인지체계 속에 가장 먼저 인입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죠. 아이의 자아라는 것은 타자를 통해 최초로 확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아라는 주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타자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어서 인간은 도대체 왜 타자에게 집착하게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아마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선 타자가 있어야 하고 이 타자가 나를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자아를 찾는 여정인데 타자가 없이는 자아를 찾을 수가 없기에 타자에게 집착하고 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타자 의존 경향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지나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죠. 타자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커진 자신감이 타자 의존적 경향을 극복하고 이후 스스로 주체적으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자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것이 안 좋으면 외부의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세연의 여러 독특한 특성들 중 하나는 바로 채우고픈 욕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세연은 외부의 좋은 것을 갈망하며 텅 빈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채우고픈 욕망이 바로 그녀의 강박증인 것이죠. 예를 들어 그녀는 성관계 시 추파춥스를 먹고 눈덩이를 질환해 놓는 기괴한 행동을 하며 몸 안을 가득 채워 가스로 인한 질식사에 이르죠. 의미에 집착하는 그녀의 모습은 결국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텅 비었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입니다. 여느 평범한 하루에 불과한 날을 꼭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처절한 시도인 동시에 권태로운 이 삶, 주어진 조건들을 리셋하여 새로 시작하고 싶은, 다시 태어나고픈 슬픈 소망일 따름이죠. 세연의 독특한 특성들 중 또 하나는 바로 소통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세연은 의미 부여를 하고 외부의 좋은 것을 끌어와 자신에게 채워넣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존재감, 즉 자아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그녀는 타자에게 집착하지만 모순 덩어리인 그녀는 소통을 웬일인지 거부하고 있죠.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싶은데 타자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라.
아마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적절한 대화 모델이라는 게 전혀 형성된 적이 없었을 가능성. 둘째로는 대화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연이 스스로의 존재가 텅 비어있다라는 걸 타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양가 감정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언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기에 자아를 인식할 기회, 즉 개성 가능성이 전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세상은 권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속의 작은 변화는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녀는 대화를 거부하니 말입니다. 사실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인생이란 원래 권태로운 법입니다. 텅 빈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존재의 허무감을 채울 수가 없죠. 어떤 행위라도 끝이 존재하는 법이기에 끝이 나는 순간 다시 허무가 찾아오기 마련이며 이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를 무한반복하게 되는 시시포스의 형벌, 즉 권태에 빠지게 되는 건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반복 회귀, 권태라는 늪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란 원래 권태로운 것입니다. 그 인생이란 녀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죠. 첫 번째로는 인생을 긍정하며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온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며 스스로 충족되는 삶을 사는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과 두 번째로는 인생을 부정하며 자살해버리는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하 작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에 몹시 회의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의 초반부, 세연이 내버려도 밖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아 라는 대사에서 타자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도의 결말은 모두 실패로 같을 뿐임을, 아무리 헤매도 밖엔 답이 없다라는 비관론을 엿볼 수가 있고, 소설 속 자살 안내자인 나의 결론이자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인생이란 이라는 대사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인생이란 돌이킬 수 없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한번 가지고 태어난 이 패를 가지고 승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세연의 전 남자친구이자 그것도 형에게 허무하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세연을 빼앗겨 버렸음에도 그저 조용히 체념하고만 K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K는 이렇듯 현실의 기준 앞에 낙담하는 캐릭터의 전형입니다. 제대로 된 자아가 들어서지 못한 그는 개성이 없는 게 개성이랄까요? 자아가 미약해 타자인 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K는 여자친구였던 세연도 그렇게 빼앗기었고 만 것입니다. 타자에게 의존하는 순간부터 자유의지는 심각하게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K에게 있어 자유의지라는 건 철저히 기만적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K는 자아를 형성한 양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자에게서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타자를 만나는 걸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자기 기만을 말이죠. 정리하자면 K와 세연은 둘 다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약한 자의식을 가진 텅 빈 존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런 존재가 된 원인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의식이 약해지게 된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세연이의 경우 극단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K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자의식이 약해지는 이런 능력의 부재를 겪으면서 자의식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연의 경우 자아를 찾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타자에게 집착하는 행위는 실제적인 해결 방안으로서의 행위였죠.
후에 주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 자살이란 방법을 택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반면 케일은 비겁하여 인생은 권태롭다라는 결론을,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주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용기가 없습니다. 타자에게 집착하는 행위는 K에게 있어선 자신의 허무함을 잊기 위한 단순한 기분 내기 혹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죠. 그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K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인 마음의 소리를 자기 기만으로 억누르지 못하면 이때까지 그가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되고 마는 것이니 K가 어떻게 끝까지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자친구를 뺏어간 그의 형, C는 어떤 인물일까요? C는 지배하고 싶은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입니다. 어쩌면 어두운 욕망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C가 지배하길 원한다는 건 오감 중에서도 시각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측면으로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미지에 대한 지배를 원한다는 것이죠. C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을 불안해하는 심리를 가졌습니다. 동생인 K가 환경에 순응하는 데에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자위하는 자기 기만을 보이고 있다면 형인 C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볼 용기가 없어 머릿속으로나마 마음대로 규정하고 지배하려 드는 비겁한 자기 기만을 보이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타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타자의 마음까지 100% 지배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고자 타자를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러할 것이다라고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겠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이 근원적 불안을 극복하고 달성되는 경지이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C는 굉장히 영민한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부터 그랬죠. 그는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욕구가 아닌 욕망임을, 또한 이 자체로는 절대 만족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C는 이미지에 대한 지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실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포착하여 마음대로 명령하고 변형할 수 있는 타자의 이미지는 사실 타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뿐이죠. 자화상의 비침이라고나 할까요? 타자에게서 그가 가진 돈만 보이는 사람은 실은 타자에게서 돈을 욕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자면 욕구란 수면욕, 식욕 내지 성욕처럼 일단 충족하면 사라져버리는 신체의 필수적 요구 같은 것이지만 욕망이란 금전욕, 성형 중독처럼 그 자체로는 절대 만족이 되지 않는 뇌가 새로이 만들어낸 허상의 욕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르시스트라 칭할 수 있을 미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과 미미는 모두 관능 그 자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연은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복되는 행위로서의 섹스, 즉 반복 회귀의 늪에 빠진 관능만이 남은 관능이라면 미미는 관능이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꽉 채운 의미로서의 관능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미미의 경우 자기 자신이 워낙 독보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타자를 지배하려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죠. 그녀는 타자를 타자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타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르시스트들의 불안은 나에 대한 나의 평가와 나에 대한 타자의 평가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은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오로지 타자를 통해서만 비춰질 터인데 타자 자체는 인정하지만 타자가 내릴 나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살 안내자인 나가 등장하는데요. 인생에 대해 몹시 회의적이고 비관론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뭘 하든 권태로워질 존재. 우리 삶은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히 반복되는 이러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 띠를 끊어버리는 죽음이라는 태도.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은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휴식이며 이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적인 선택으로 상정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려는 저는 한 개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라는 데미안의 구절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크게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그 안에서 작은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화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